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쿱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퍼 스텔라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복잡성, 네. 변화의 복잡성을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에 많이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가 주는 복잡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등등을 다루었고요. 그래서 오디가 이제 오디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증가해 갈 것이다. 그거에 맞는 이제 오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업의 본성도 바뀌고 있다. 그죠? 네. 일의 그 changing nature of work. 일의 본성, 본질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이제 롱텀 타임,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평생 직장 이런 개념 거의 사라졌다. 네. 그렇게 하면 뭔가 인생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회사는 근데 다 평생 직장을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채용할 때부터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짧게 뭐 컨설턴트로 하기보다는 함께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셔서 그 뜻에 동조하여 네. 있다고 근데 뭐 답변을. 모두 물어보고 채용하는 모두가 물어볼 일이고 그죠, 그죠. 또 그걸 가겠다고 한다면 모두 동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마어마한 이직률을 자랑하고 있다. 예. 그런 이제 현실을 알아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오디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길게 여기 있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길게 있는 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디 나가서 섣부르게 뭐 다른 데 가봐야 별로 나아질 게 없어.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여기서 커리어를 축적해 가는 게 더 그대의 성장, 그대의 수익, 뭐 그대의 업무의 만족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다. 이 관점을 가지고 조직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의 방식대로 과거의 평가 방식, 과거의 뭐 급여 방식, 과거의 조직 관리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다 떠난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큰 경향은 이제 롱텀 타이, 내가 길게 연을 맺고 뭐 정년까지 한다. 저희 회사는 평생 직장이지만 어쨌든 근데 보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보니까 진짜 프리와 그 소속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게 컨설팅 회사에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굳이 이제 묶여 있지는 않으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레벨은 파트너 하면 되게 컨설팅 회사에서의 정점을 찍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우리 회사와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건 뭐 그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길게 연을 맺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높이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상 과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뭔지, 그들이 일할 때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일에서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다음에 동료들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신뢰하게 할 건지, 뭐 이런 등등. 다 뭐 말은 쉽지만, 다 실제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직지신공을 꾸준히 들어오신 16장까지 꾸준히 들어오신 분은 감을 좀 잡고 계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찾을 때 약간 자기가 이렇게 책임성을 느낄 만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자율성이 얼만큼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이 어떠냐, 내가 얼만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뭔가 통제감 같은 걸 얼만큼 실현할 수 있느냐, 얼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일을 찾을 때 고려한다. 네, 그런 거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채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야 만족이 느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 직장이든 아니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잘 되고 있는지. 센스 오브 컨트롤이 좀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일을 찾을 때 네. 나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냐, 그 다음에 자율성이 얼만큼 주어지는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거냐, 나한테 통제감, 내가 이렇게 뭔가 내가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 거냐, 이런 걸 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보통. 네. 그런데 뭐 실제로 그러냐, 현실 세계에서 내 경험상 나도 이런 걸 찾느냐, 아니면 현재 그런 게 잘 충족되고 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 보편적으로 이 5가지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 선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성,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어찌 보면 또 통제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내 미래의 나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또 지금의 쿠퍼 선택할 때 그런 걸 기준으로 다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을 떠날 때도 이제 더 이상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 상태일 때 조직을 떠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두 번째 조직에 있을 때 이제 저도 이렇게 오래 다니지 몰랐어요. 6년 10개월 다녔는데 저는 이제 한 3회 확실히 그렇죠. 6년 10개월 다녔는데 오래 다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한 3년 내외 이제 3에서 아니면 길게 다니면 5년 이렇게 봤는데, 뭔가 새로운 일들, 그리고 제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계획할 때는 2에서 5년 사이로 다니려고 그랬는데 재밌어서 어디를 못 가겠네? 이런 마음으로. 그게 딱 이거 증명이 되네요. 그죠? 재밌었어요. 어카운터빌리티나 네. 뭐 센스 오브 컨트롤. 네, 근데 그런 이제 것들. 재밌었던 이유가 제가 그다음에 뭔가 스트롱 리더십은 뭐 말은 안 했지만 네. 뭐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였겠어요. 그죠? 하고 싶었던 해야 하고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의 이제 리더들이 뭔가 이제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걱정을 표현하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설득해서 이렇게 좀 그냥 밀고 나갔던 것 그 같아요. 센스 오브 컨트롤이 많이 충족이 됐겠네요. 그렇죠. 뭐 스텔라 그때도 에피소드 얘기 들어보면 회장님 앞에 가서도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고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을 때 네. 그걸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느낌을 가졌을 거잖아요. 네. 또 그런 게 되게 오랫동안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생각이 또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드네요. 그때 그래서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2~3배 이상 회사를 다니게 되었던 그런 그렇군요. 경험이 있었죠. 네. 저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저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결론은 같을 수는 있는데 그냥 커리어 발전성이 있어 보이는 곳. 그 기준 하나로만 이제 전 회사. 그리고 사실 쿠퍼를 선택한 것도 저에게 뭐 권한이 있을 것 같다던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통제의 범위가 넓을 것 같아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커리어로 내가 발전할 수 있겠다. 뭐 그리고 괜찮은 회사 같다. 전 회사도 이번 회사도 같은 기준이었고요. 근데 와서 보니 저희 회사는 좀 권한도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가 큰 편이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전으로 못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돌아가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네, 되잖아요. 많은 것을 자유에 포기해야 대해서. 되고 네, 그게 만약에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저는 이제 전 직장은 이제 소위 뭐 대기업이었었는데 그것이 주는 안온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그쵸. 있는 부분은 있죠. 큰 회사니까요. 근데 여기서 왔을 때 일단 뭐 제가 원래 기대했던 커리어적인 전문성이나 제 기대했던 경험들을 가진과 동시에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여러 가치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 난 이게 더 좋은데 안 들어가고 이걸 계속 할래. 그리고 이걸 만들어낼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있어요. 진짜 경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자기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그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본 면접에서도 이제 저에게 물어볼 거 또는 우리 회사에 궁금한 것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많은 면접자들도 그걸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생각이세요? 작은 회사인 건 아니까 회사가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지지고볶 하다가 그만둘 건지 아니면 뭔가 큰 포부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 안에서 나도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교육을 받고 싶거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확실히 자기 성장에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되게 지금 뽑는 주니어들인 경우에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발전이 없다면 나는 뭔가 젊은 시절을 기회비용, 낭비했어. 예, 그쵸. 그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직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그냥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는 그냥 어느 포지션이 비었고 거기 누군가 채워줄 사람을 찾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그 오는 그 개인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인생 그의 인생의 관점에서 그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서포트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시사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컨설팅사에서 기업으로 이직할 때 그때 이제 임원진 인터뷰 2차 인터뷰할 때 그 회사 어떻게 발전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크잖아요. 저랑도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입사하게 될 팀, 그 팀에서 지금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업무들이 어떻게 더 커져나갈 거냐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이것저것 많은 걸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니까 기대가 많이 됐어요. 여기로 이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되게 해볼 만한 거 되게 많겠다. 재밌는 거 많겠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업의 본질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해지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구성원들의 특징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기기 이코노미가 엄청 커졌다. 여기 통계가 2018년 정도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경제 중에 36%가 기기 이코노미다. 기기 이코노미가 뭐냐면 그냥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IT도 보면 그냥 본인들 뭐 어떤 플랫폼에다가 자기 이름 등록해 놓고 네. 프로젝트 생기면 거기서 그냥 낯선 사람들 모여서 짠 만들어서 주고 돈 받고 끝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진 작가도 뭐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막 여행하면서 뭐 포스팅하면서 이런 사람들 유튜버들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또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것이 이제 조직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런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이제 니즈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런 사람들과 협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네,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번듯한 회사와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도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과 협업을 어떻게 잘하게 도와줄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그쪽에 우리 경험이 뭐 예를 들면 우리 200기 때 와서 사진 촬영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기기 이코노미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 만들어 주시고 와서 그날 3일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네, 편집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컨설팅사 있었는데 교육 진행 업무를 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쵸, 그것도 있죠. 네, 진행 업무를 하는데 그때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퇴사를 했죠. 했는데 이분이랑 몇 년간 같이 경험했었던 교육 담당자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 컨설팅 프로젝트는 이제 이 컨설팅 회사랑 하지만 진행은 이 사람으로 우리가 따로 프리랜서로 계약 체결하겠다라고 해서 연간 계획을 맺는다든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홀비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 네. 되게 반가운데 홀비치 이 책을 제가 번역했거든요. 2006년 에자일 조직이라는 책을. 네. 근데 이 책에서 홀비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홀비치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물론 업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이 컨트랙터나 컨설턴트들을 매니징하는 거. 그러니까 외주를 잘 관리하는 능력. 그것이 이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처럼 돼버렸다.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직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디자이너도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채용을 해서 디자이너가 내부에 있었는데 지금 외주를 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동영상 편집이 뭐 이렇게 양이 더 많으면 이것도 또 외주와 컨트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로 옛날에 외주 주던 그 홍보를 이제 채용을 해서 저희 내부로 들어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홍보 같은 경우는 또 아웃소싱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잘 하느냐의 능력이 조직의 능력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말고 다른 컨설팅 회사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데 내부에서 소화가 안 되면 프로젝트를 아웃소싱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익률은 이제 많이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컨설턴트한테 아웃소싱 하기도 하고 강사를 그냥 내부 직원으로 삼지 않고 외부 파트너로만 그쵸. 돌려서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다양한 조직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도 뭐 큰 프로젝트는 또 일부 외부 인력과 함께 코워크하는 일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뭐 개발자들은 정말 뭐 내재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 거의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앱 개발, 홈페이지 개발 거의 다 이제 외주를 쓰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앱을 개발하는 그 기획 업무를 하면서 그 아웃소싱 업체와 관계를 다 맺고 이제 빨리빨리 이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듣다 보니 정말 크리티컬하다. 이제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규모 그 전자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일부를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장비를 만들어 달라라는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품을 만들어 달라는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아웃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진짜 이게 상하 고압적 갑을 관계 이런 식으로 매니징을 했었던 거죠. 그 관계를 그렇게 맺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왜요? 뭐 이런 게 거래처에서 협력업체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용어, 직원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도 왜요? 그러니까 전에는 용어 자체가 거기를 하청업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본 거죠. 근데 그 말부터가 잘못됐다 해서 요즘은 협력업체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근데 관행은 그냥 역시 여전히 쓰는 소통 방식은 이걸 왜 안 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협력업체도 나 그럼 우리도 너희랑 일 안 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이제 어떻게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더 향상시켜 줄 것이냐. 이런 협업이 정말 너무너무 산재해 있다. 이제는 부서 간에도 그렇고 내부 부서 간도 그렇고 외부 경계선 바깥에도 이렇게 폭넓게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뭐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뿐만 아니라 역량이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웃소싱 업체가 이제 더 잘 아는 경우에 더 그렇죠. 잘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갑을 소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매니징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배워야 그렇죠. 되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거 외주를 네, 줌에도 네. 불구하고 실제로 왜 그런 얘기 을 같은 갑 그죠. 같은 을, 그죠. 갑 같은 을 이런 푸념 같은 거 우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조직원은 우린 쓰룬가 그냥 어. 여기서 주는 거 쓰루로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만큼의 우리의 영향이 필요한가까지도 연결되는 맞습니다. 기억이 네. 그래서 떠오릅니다. 아까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도 리더가 팔로워한테 배울 일도 생기더라. 이제 이 시대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협력업체도 그런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을 OD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잘 감안을 하고 그런 환경 하에 있다. 이게 업의 본질이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버추얼, 글로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옆에 사무실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옆에 회사 이랬는데 이제 옆에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 시차도 나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그런 곳에서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만날 때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지니까 뭘로 하냐면 이제 버추얼 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전화로 또는 영상으로 뭐 줌으로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일로 바뀌어가 그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협업의 스킬과 협업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한데 또 반면 뭐가 있냐면 그렇게 협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정작 내 옆에는 없어. 그러면 뭐냐면 고립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뭔가 나 혼자인 것 같고 왕따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고 동료가 없어 보이고 그죠? 네, 요것도 또 이제 또 다뤄줘야 되는 거죠. 할 게 많네요. 어디 할 진짜 일 많나요, 재밌네요. 그죠? 네. 이거 하면 이거 무궁무진합니다. 생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 또 너무 인텐시브하게 모여서 막 회식 으쌰으쌰 이러면 또 좀 그냥 좀 그치, 내버려 그치, 두세요라고 하는데 음. 또 혼자 놔두면 저 외로워요. 뭐 나 나갈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또. 인간은 다원해요. 네. 다원해. 네.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그래서 조직 개발이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업의 변화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IT의 기술의 변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컬 커넥션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코로나 때 이제 이 기술적인 연결을 많이 시도했잖아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사실은 그 말이 용어가 나중에 와서야 반성했죠. 끝날 무렵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어.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가깝게 하고 물리적으로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하니까 사회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다. 근데 사회적 거리는 가깝게 하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였는데라는 반성이 이제 나중에 있었지만 어쨌든 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줌으로 연결을 해서 가깝게 이제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도 스킬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을 알면서 그 줌 회의를 이끌어간 그 케이스와 퍼실리테이션 모르고 그저 옛날 방식의 어떤 회의로 그 줌 회의를 했던 거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쯤 됐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줌으로 접속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검은 벽돌이라고 불리워지는 화면 다 끄고 소통하기 싫어 귀찮아 이런 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단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퍼실리테이션 스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직 내가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까맣게 블라인드로 영상을 꺼놓는 거는 그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분명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OD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사이버 OD 원격에서조차 잘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디의 이제 현재 상태 그러네요. 현재 오디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 그렇게 사람도 바뀌고 그다음에 일도 바뀌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오디는 어떤 상황인 거냐라고 해서 이제 오디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크게 그 네 가지의 경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OD를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제품에서 플랫폼으로 이게 그죠? 네, 네. 여기 뭐 예시 이베이, 뭐 우버, 에어비앤비 뭐 등등을 예를 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다음에 디지털 미케니컬에서 기계적인 것에서 이제 디지털적인 것으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가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기계가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네. 예, 옛날에는 기계 장치가 주된 것이었는데 그다음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는 또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요즘 나온 전기차들 이렇게 타보면 진짜 내가 이게 디바이스를 가지고 지금 가고 움직이는 디바이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통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데이터만을 놓고 데이터 연결, 분석, 통합, 종합 이런 거였다면 이제 통찰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미 통찰에 대한 대답들을 많이 내주고 있죠. 뭐 챗 GPT도 보면 되게 잘하는데 약간 진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서 재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요? 탤런트. 인재라고도. 인재로. 네. 그렇죠. 인재. 땡큐. 네. 네. 그냥 단지 뭐랄까 뭐 부려먹는 사람 뭐 이런 거에서 회사에 귀중한 인재 이제 이런 개념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여기서는 그 뭐 도구적으로 직원을 대한다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뭐 좀 더 전략적인 어떤 인베스트먼트가 이뤄지고 이제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가 그랬다는 거죠. 인플로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과거에 그렇게 이제 그렇죠. 도구적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심지어 비용으로 받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게 대량 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했더니 뭐 얼마 전에 구글 이런 데 대량 해고했더니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죠. 네. 근데 그걸 이제 탤런트라고 봤을 때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휴먼 리소스를 대체할 말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회사가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회사에 되게 귀중한 어떤 뭐랄까 자산이다. 자산이란 말도 좀 너무 경제적이죠, 그죠? 달리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네. 뭐 그래서, 그런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옛날 얘기긴 한데 이제 7, 8년 전에 제가 두 번째 직장으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래도 컨설팅 사에 있다가 기업으로 갔으니까 선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전문성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오면 돼.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HR에 노무 관련된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규모나 그런 관리비에 대한 이슈로. 그러면은 노무사 잠깐 계약해가지고 노무사 사가지고 쓰면 돼. 이런 표현을 HR에서 또 과거에 즐겨 썼던 표현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는 좀 그런 말이 좀 크게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OD 프랙티스를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뭐 어떤 게 실제로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생겨났다. 예를 들면 그냥 과거에는 그냥 직원 한 사람 뽑는다.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인재가 한 명이 들어온다. 뭐 이런 인식이 바뀌고 그다음에 데이터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보통 DT 엄청나게 큰 이슈였잖아요. 우리 DT 해야 된다. DT 해야 된다. 그다음에 플랫폼이 주된 경제의 주축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OD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뭘 하실래요, 조엘? 약간 뭘 한다기보다는 이 네 가지를 감안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감안을 하는데 그러면 감안을 해서 달리 한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한다는 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 할 수 있는 거에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뭐가 있을까? 여기 그 다음 페이지가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 시스테믹 오리엔테이션, 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약간 전체적 접근, 통합적 접근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더 A를 하면 B에 영향을 끼치고 B가 또 C에 영향을 끼치는데 C가 다시 A로 영향이 오고 하는 그 체계를 보고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네 가지의 그 변화 꼭지들을 잘 감안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화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변화 관리를 잘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어디가. 그렇죠. 네. 네. 예전에는 이런 변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변화가 왔어라고 느끼는 이제 그냥 가끔 오니까 가끔 알람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변화라는 게 되게 흔히 쓰이는 말이 된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변화도 있고 조직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품보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왔던 게 그럼 구조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이제 엘사도 보면은 그 일하는 그 구조가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도넛 회사 있잖아요. 네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워크숍 하기 전에 그 내부 자료를 보는데 다른 워크숍 준비하는 것보다 자료를 볼 게 훨씬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 플랫폼이나 유형이 이제 네 가지고 네 가지도 그 안에서 크기가 작은 것, 큰 것 이게 또 다 달라서 네. 복잡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당자분도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네. 통일해서 진행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고민의 지점이 다 일목요연하지 않다. 네. 대체 이 복잡한 고민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네. 고객이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아하고 너무 복잡해서 맞아요.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걸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게 도와준 거잖아요. 네. 네.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질문도 하고 파악하게 해서 또는 이렇게 칠판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 시스테믹 오리엔테이션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도와줄 거냐. 거기 그 변화를 거기서도 지금 변화가 우리 앞에 얘기했던 뭐 그 알바생들이 뭐 옛날 같지 않은 알바생들이 들어오고 뭐 점장은 또 그들을 상대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네. 근데 거기에는 또 지점마다 뭔가 그 점포마다 다른 또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이제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간팀에서 고민하는 건 점포에서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은 이것까지 지금 본사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그런 고민. 깊을 정도로 이제 점포 내에서 그 이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또 왜 그런지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어찌 보면 주간팀의 그 관리 역량이 넓어진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게끔 그 하는 예시를 거. 진짜 잘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그런 변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점포가 그게 변화인데.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능력을 오더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테크닉과 프로세스를 우리는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보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들이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리더십 그 점포에 맞는 그 점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거냐. 네. 그것이 이제 이런 변화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프로세스를 잘 만들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OD에서 겪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갖추었을 때 그게 OD의 강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OD 강점 4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 두 번째 변화 관리를 지원하는 능력 이 부분이 좀 한편으로는 소명의식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주간팀이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네. 것도 있고 참여자로 오신 분들이 현업으로 돌아가셨을 때 본인의 일하는 장면으로 돌아갔을 때 그 상황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명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Humanistic Value that underlie OD Practice라고 나왔네요. OD 실무에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가치관 필요한가요? 너무 당연해서. 필요한데 이제 그 인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 개잖아요. 네.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더 도움될 것이냐, 그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그 점포로 가보면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뭔가 지금 일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보통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죠? 어떤 관점으로? 대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즘 것들 왜 이래?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 점장 미치겠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오더들은 그게 그 휴머니스틱 밸류가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죠. OD 프랙티셔너들이. 그랬을 때 점장도 훌륭하고 새로 들어온 이제 점원들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하면서는 고통받고 있다.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상황을 뭔가 타개해 나가려고 하면은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아니면 꼭 긍정적이진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라는 그런 가능성을 봐야 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상대방 사람이든 이제 회사의 그런 시스템 제도 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려요.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또 저희가 현장에서 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텔라는 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죠. 쿨을 볼 때는 보통 무색무취로 보는 퍼스널 컬러도 이제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제 2세계, 제 3세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3세계까지 가나요? 뭔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늘 어떻게 지구의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 힘든 지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저기 세로토닌이든 엔돌핀이든 좀 충전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만큼 어떤 것으로 정의 내려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다채롭다라는 다채롭다. 거죠. 네. 뭐 칭찬 같아 보였어요. 칭찬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디 프랙티스에서 강점들은 그래도 오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변화 관리를 지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팀을 서포트하고 리더십 개발을 하는 거에 관련된 기술과 프로세스 절차 이런 걸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 그런 걸 사용할 줄 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실행 과정에서 인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훌륭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디를 하면 다 성공해야지. 망해먹은 오디 너무 많아요. 이런 불만이 이제 또 고객들에게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그 변화된 환경과 우리 오디의 특징을 잘 결합해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오디를 다 다르게 생각한다. 아, 이거 진짜 와닿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획 유형의 일관성이 없으면 네, 이것도 상당히 공감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뭐 저희 회사 자화자찬 하게 돼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그러니까- 위험함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니까 조직 개발이라고 이렇게 내걸잖아요. 그쵸. 어떤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좀 잘 팔리는 용어니까. 국가 자격이 아니면 그냥 자기가 코치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 선생님입니다. 이건 안 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국가에서 주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의사도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돼요. 그건 국가 자격이니까. 근데 그 외의 것은 뭐 예를 들어 컨설턴트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이름을 명함에다가 컨설턴트다라고 하면 그쵸.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컨설턴트인 거예요. 네, 소장 붙이면 소장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연구소장. 저도 이제 나 이거 조직개발 컨설턴트는 뭔데 그게? 라고 하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조직 개발도 정말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조직 개발은 정말 거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이렇게 바탕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워크숍 하나 하면 조직 개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는 애자일을 도입하는 게 조직 개발이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또 디자인 띵킹을 도입하면 조직 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무슨 뭐 타운홀 미팅을 이제 개최를 하면 그게 조직 개발이다라고 생각한다거나 OKR을 도입하면 조직 개발이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부분들로 그냥 정의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개념. 네 그런 것들을 가서 뭐 조직 개발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개념이 다 다르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정작 조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네, 그런 게 좀 약점이다. 그래서 조직 개발의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하고 어렵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조직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약점 중에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디자인 띵킹 물론 이것도 디자인 띵킹도 들어가면 또 서로 생각이 다 달라. 네. 그죠? 네. 그게 사람마다 뭐 그 디자인 띵킹이 스탠포드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나요? 그 나온 기원을 추적을 하면 굉장히 여러 분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디자인 네. 띵킹은 영국의 또 버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버전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또 그 모 회사에서 외국계 무슨 회사에서 또 전파하는 걸 통해서 네. 그게 이제 마치 또 디자인 띵킹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했고 그리고 디자인 띵킹은 굉장히 컨셉츄얼한 개념이에요. 네. 어떤 도구와 방법론을 딱
지칭하는 게 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5단계로 흔히 알고 있는 그 IDEO 그 방식 스탠포드의 디자인 띵킹이죠. 네.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거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조직이 디자인 띵킹을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설팅 회사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전문가도 다양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디자인 띵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매칭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점핑온 밴드웨건. 그러니까 갓 쓰고 시장 간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죠. OKR 한다고 하니까 다 OKR하고. 그다음에 뭐 있었죠 옛날에 뭐 DT 하니까 막 다 DT 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계속 뭐 BSC 한다고 하니까 다 BSC 하고 뭐 에자일 한다고 하니까 다 에자일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점핑온 밴드웨건 전부 다 이제 그 편승이죠. 네. 그죠. 가장 최근에 뭐 이제 기법이나 뭐 네. 기술들을 빨리빨리 도입하고 편승하는 네. 음, 이 현상이 트렌드가 이제 있는 것 저도 공무원 할 때 이제 겪게 되는 건데 보고서에 아니면 내년도 신년 업무 계획서에 신조어 또는 요즘 유행하는 말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오, 저도 그걸 안 늘 넣으면 넣었어요. 안 넣으면 약간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가 멋들어지지가 않아요. 덜 전문적으로 절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쯤 되면 이제 그 담당자는 계속 이제 요즘 버즈워드가 뭐야, 요즘 유행이 뭐야 이런 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보고서에다가 넣어서 이제 결제를 받으면 이 친구 일을 잘하네 이제 이렇게 인상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었고 이 조직에 잘 맞는 것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정말 급조한 계획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도입한 오디는 실패한다. 네, 그렇게. 근데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 현실도 이제 알아야 되고 저희가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그런 현실을 안다면 그럼 이 경향을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의사결정권자와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만나서 이걸 도입해서 얻으려는 게 진짜 뭐냐? 근데 그것으로 진짜 얻을 수 있느냐? 얻는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결제가 낮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담당자와만 연락을 해서 이거 결제 난 거니까 이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돈은 돈대로 드리고 그다음에 조직개발한 효과는 없고 그건 조직개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조직개발이라는 잘못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펌은 그냥 돈만 가져가고 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안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모두가 패자가 돼버리는 거죠. 실은. 전 최근에 같이 이제 프로젝트 협의하고 있는 고객 담당자님이 이제 되게 낯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지 못한. 보통은 어떻게 깎아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뉘앙스의 대화가 주로 초기에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에서는 근데 견적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면이 이제 그렇게 보시냐라고 얘기 나눠봤더니 이분은 저희가 해주는 그 범위에 대해서 더 크게 더 많이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료도 더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개입의 방법도 더 많이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우선 이거 먼저 시도하고 이거를 성공시켜서 내부적으로도 인정받으시고 또 공감도 얻으시고 그리고 점점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도모하자 이렇게 했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예전에서 한번 다루면 좋겠네요. 그게 뭐냐면 수주의 역동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하려면 또는 조직 개발을 하려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진단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진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진단을 하기 전에 미리 예견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그걸 가지고 견적도 내고 또 내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결제도 받고. 맞아요. 근데 아직 진단을 안 해봤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가 필요할지 사실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걸 정말 뇌피셜로 계획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제가 났어. 예산도 정해졌어. 그럼 뭐예요? 그 뇌피셜로 했던 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경로 이탈하면 이제 또 혼나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서 다루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필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죠. 진단과 그다음에 메인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계약한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크게 해서 딱 따내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그쵸. 위험하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고객도 아직 이 돌을 밟아서 지나가도 되는 디딤돌이 맞는지 걸림돌인지 지금 디디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설계해서 체결하기보다는 같이 디딤돌이 맞는지 같이 합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효과성을 추구할 거냐 효율성을 추구할 거냐 그리고 그쵸. 지금의 수익을 추구할 거냐, 먼 미래의 수익을 추구할 거냐, 맞아요. 그리고 생산성이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뭐 참여시키고 민주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전체 직원들이 공감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추구할 거냐, 그런 항상 이제 두 개의 가치에 충돌하는 그 상황에 컨설턴트도 담당자도 많이 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이 상황을 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역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개념적으로 이 두 개가 소위 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오더가 알아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효율이나 이익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당장의 것이고, 그다음에 휴머니즘이나 참여나 그다음에 민주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장기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사실 잘 맞물려 가야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결국은 존속할 수가 없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잘 고려하고 논의해서 풀어가는 거다. 다만 오더가 어느 게 더 지금 우선시 되어야 되는 상황인지는 보긴 봐야 돼요. 네. 당장 이제 회사가 수익을 못 내서 예를 들어서 다음 한 3달 동안 계속 이 적자를 나가면 망할 것 같다. 생산성을 몰아붙여야죠. 그때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도 얘기하고 참여도 네. 얘기하고 하는 거. 일단 생존하고 나서. 그렇죠. 근데 지금 생존은 잘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좋아졌다. 그런데 그동안 이 성장을 해오느라고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의 것들을 더 다루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늘 이 두 개는 개인에게도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영어에서는 이렇게 라임을 맞추어서 익스플로테이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당장 수익을 낼 거냐. 그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뭔가 더 배우고 더 준비하고 그렇게 더 탐색해가는 게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익스플로테이션이냐 익스플로레이션이냐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거,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OD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너무 맞아요. 뭐 인간적인 거라든지 민주주의 참여 막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뭐 돈은 누가 버나요? 뭐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이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OD가 되게 종합적이잖아요. 종합적인데 코치 자격증 하나 가진 사람이 나 OD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퍼실리테이션 자격 하나 취득한 사람이 나 OD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영지도사 시험 뭐 봤다고 해서 나 또 조직 개발할 수 있어요. 애자일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나 OD,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싱글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통일된 조직 개발 자격 과정이 없다.
이게 왜 없겠어요? 이게 왜 없을까요? 지금 말한 코치도 있고 뭐 에자일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요. OKR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자격증들이. 근데 왜 OD 이렇게 통합된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낸 그런 OD 자격증은 왜 없을까요? 너무 광범위.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들이 등록하기 되게 어려울 거다. 예를 들어 풀로 하면 한 5년은 걸릴 거다. 근데 5년을 국가 자격이 아닌데 5년의 자격을 누가 함부로 챌린지하기 되게 어려울 거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년 과정도 제가 유혹은 1년 저희 OD 1년 과정 있잖아요. 1년 과정 수료했으니까 OD 자격증을 줄까 하는 유혹이 있죠. 근데 그건 OD 자격이 아니거든요. 1년을 했다 해도 이 OD 자격을 줄 수는 없어요. OD 졸업장을 주는 거지. 네. OD 수료했다. 수료증을 주는 거지. 자격증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OD 협회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OD 이수하신 분들하고 잘 상의하고 또 이미 이제 OD 업계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잘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싱글 서티피케이션 패스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OD를 맡겨야지라고 했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조직개발 컨설턴트라고 새겼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그쵸. 문제가 생겨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엘린이 뭔가 지금 깊은 한숨이 나오고 아니요. 아니요. 잘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네. 뭐 싱글 서티피케이션이 없는데 또 아까 프랙티셔너마다 그 OD에 대한 개념이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크게 보는 이제 정말 서티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분들끼리의 뭐 합의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아, 머리로 열심히 네. 들으면서 혼자 맞아요. 시나리오를 써보고 있었어요. 여기는 진짜 진정성 있는 초기 창립 멤버들이 필요하죠. 네, 정말 굉장히 그럴 것 중요하죠. 같아요.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OD 컨설턴트들이 자신들을 그냥 회의를 퍼실리테이션 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거나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갈등 해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MBTI 수행해주는 사람이라고 MBTI. 생각한다거나 여기 MBTI도 나왔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근데 그들도 다 조직 개발이 더 멋있어 보이니까 이제 또 가서 잘 팔리고. MBTI 하나 하면서 네. 또는 뭐 버크만을 하나 하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검사 도구를 가서 하면서 조직 개발 하는 거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 아 그게 조직 개발이구나라고 하는 오인을 만들어낸다. 그런 게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MBTI도 제가 이제 MBTI 자격 과정 따려고 그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1년 한 8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80에서 100시간 정도 시간을 이렇게 수료를 했었는데 과제 활동도 하고 네. 근데 한날 제가 이제 강사님 프로필을 받았어요. 근데 MBTI 자격 전문가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사에 연락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16시간짜리 기본 과정 들으셨고 이제 프로필에는 그게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인원 쓴 명시를 거예요. 예, 어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한테 수정하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진짜 16시간 받은 교육을 예, 받고 어떤 나는 전문가라고 80, 말한다는 100시간 게 받아서 힘들었는데 16시간 네. 받고 그리고 MBTI는 그거 네. 그렇게 풀로 저도 풀로 했는데 그 원래 공식 명칭이 일반 강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없어 보이는 면이 있죠. 네, 맞아요. 뭔가 전문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그런 분야들이 좀 원문으로는 소프트웨어 인터벤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시행되고 드러나지만 전체를 본과 함께 harder intervention 그러니까 뭐 전략 개발, 뭐 조직 설계나 업무 시스템 설계나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 설계 같은 것들이 강조되었다. 덜 강조되고 덜 다뤄지고 덜, 있다. 네, 그래서 네, 뭐 네. MBTI 등등의 것들이 마치 조직 개발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그것이 represent 되는 것들이 이제 경향성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하더 인터벤션이라고 지금 나열해 주신 그건 사람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다뤄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D의 약점 중에 하나가 HR에 가려져 있다. HR 부서의 저 구석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D와 HR은 사실은 상호 포함, 상호 겹침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OD가 더 크고 HR이 그 중에 일부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HR이 더 크고 그 안에 이제 OD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OD는 그동안에 너무나 특히 우리나라 더더욱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도 보면 OD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정말 적어요. 극소수예요. NTL하고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펜 스테이트 그 정도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유한 곳인데, 우리나라 아예 전무회에 없어요. 저희 회사의 1년 프로그램 말고 OD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1년도 완전히 충분하진 않죠. 더 그 교육을 받고 더 이제 네. 경험을 쌓아가야 이제 OD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또 1년 반이었다가 지금 1년으로 또 줄인 거잖아요. 줄였죠. 네. 근데 이게 대학원 과정에 OD만 따로 없고, 대학원 과정에도 보면 HR 과정에 저 구석에 약간 숨겨져 있어요, OD가. 네, 그러다 보니까 OD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OD는 HR과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네. 주간팀이랑 협의하다 보면은 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편성의 기준 혹은 참고하는 게 다 이제 HR 뒤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적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데 힘도 많이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HR function is monopolizing the OD function 이러는데요. 네. HR이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고. 네. 재미나네요. 네, 그것도 정말 구조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그 OD의 입지가 지금 근데 이제 아주 희망적인 거는 조직 문화팀, 조직 개발팀이라는 걸로 진짜 독립해서 이제 나와서 팀이 꾸려지고 있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네, 요 몇 년 사이에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 그죠.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출신들이 HRD 출신이 네.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맞아요. 이름은 OD 타이틀을 걸어놨지만 네. 여전히 이제 HRD의 시각으로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와 같은 OD 컨설턴트가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 네. 아까 나왔던 강점 중에 그 변화 관리를 우리가 잘 어시스트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유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이 방송도 그런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OD 하면 진짜 효과 있어요? 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있는 거죠. 있는데 이게 또 평가해서 명확하게 OD의 성과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게 약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측정하기 평가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HRD에서도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반응 평가 정도를 하고 만족도 평가 정도 하는 거에 그치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 개발을 그러면 뭐 워크숍 만족도만 측정하고 말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 조직 전반의 성과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조직 전반의 성과라고 하는 게 OD의 성과와 비즈니스 성과가 이렇게 완전히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리해서 이것의 성과다라고 알아내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해낸 건 뭐냐면
그거예요. 표정 지표. 그래서 AI와 화상 카메라를 이제 연결을 해서 출근하는 이제 현관이나 정문에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표정을 읽는 거죠. 그러면 AI가 표정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한 표정과 네거티브한 표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더 정교하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조직 개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그 통계하고 조직 개발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거라고 봐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글로벌 대기업에서 채용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1차 면접을 AI로 면접을 몇 년 전부터 많이 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AI가 그 지원자가 하는 말이나 표정을 보고 저게 저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판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측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표정이 지금 웃고 있지만 저거는 가짜 웃음이야 아니면 무표정이지만 행복해 보이는군 뭐 이렇게 AI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 엘린이 엊그제 한 워크숍에서 끝나고 담당 그 팀장님인가 그 담당 그 책임자가 끝났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워크숍이 성공적인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그쵸. 하나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지표가 됩니까? 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 말고 더 정확한 지표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냥 워크숍이 끝났는데 그냥 휙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끝났을 때 다시 인사 한번 하고 가게 된다면 그건 뭔가 되게 내용이 좋았고 만족스러웠다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행동에 이제 지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표정 지표를 가지고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쿠퍼 전체 역량으로 저희 또 코들이랑 같이 가서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지표를 실천하고 왔습니다. 네, 또. 네, 맞고 잘하세요. 네, 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1년짜리 그 프로젝트 시작한 거는 블라인드의 텍스트 분석이나 이제 그런 걸로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에 이제 불만스러운 것들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게 물론 일부에 의해서 올려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기대가 그러니까 조직 개발을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질 뿐이다, 삼을 뿐이다 그거예요. 그럼 처음에 우리 조직에서 기대를 예를 들어 보면 뭐 처음에는 도대체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좀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초기 단계. 근데 이제 이게 뭐 조직 개발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근데 진짜 뭐 크리티컬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말을 하게 하는 걸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죠. 그 위는 더 향상된 거잖아요. 여전히 문제지만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텍스트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조직이 발전되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게 약점이다. 어디에 약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난 게 있는데 조금 그 시니어 컨설턴트들은 이 신임 컨설턴트들이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맨날 생각한다. 이것도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큰일 났네. 맞는 말이어서 근데요. 네, 이렇게 OD의 약점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OD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